허망함의 비밀을 찾아서 고려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푸른 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곳의 정난이라는 소녀가 부모와 형제 자매 곁에서 자랐다. 정난의 아버지 윤석주는 마을 아전으로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성실히 일하며 집안을 꾸렸다.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람도 없이 소박한 평온 속에서 정난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한 번 궁금증이 생기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마음이 쉬지 않는 성정이었다. 특히 허망하다는 말이 늘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허망하다고 하는 것일까? 어린 마음의 그 뜻이 몹시 궁금했으나 그 누구도 속 시원히 풀어주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허망한 것을 보면 허망하다 느끼는 것이지 달리 뭐라 하겠느냐 라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그 말은 더욱 오리무중이었다. 사람의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라기엔 장수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그리 허망해 보이지 않았다. 도무지 정난은 그 말의 참뜻을 알 길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정난은 어느덧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평범한 집안, 최문영나리의 집으로 시집갔다. 시아버지 역시 아전으로 정난의 친정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살림이었다. 남편 문영은 성품이 온화하고 무난한 사람이었다. 정난은 새색시로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며 남편에게도 그 오랜 의문을 물었다. 낭군, 허망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오? 허망한 것을 보면 허망하다 하는 것이지. 가령 길을 가다 물동이를 떨어뜨려 깨뜨리면 그게 허망한 일 아니겠소? 다시 물을 길어오면 되지 않겠소? 정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면 어찌 그리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잘 모르겠사옵니다. 정나는 이번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여쭈었다. 시아버지 최도연은 마을에서 학식이 깊기로 이름난 분이었다. 그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물질을 쫓는 삶은 허망한 것이니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알겠느냐? 그러나 그 말은 정난에게 더욱 모호하게 들릴 뿐이었다. 시어머니 박씨에게 물어도 답은 비슷했다. 밥을 하다 태우면 그게 허망한 것이지. 그런 시답잖은 질문은 그만하고 어여 저녁이나 준비하거라. 늘상 이런 식의 대답뿐이라 정난은 점차 질문할 의욕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정난은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물을 기르려다 물동이가 텅 빈 것을 깨달았다. 집 앞 우물로 향한 그녀는 물을 퍼담아 머리에 이고 일어서려던 찰나 지친 행사에게 스님이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청했다. 정나는 흔쾌히 물동이에서 바가지를 떠 건넸다. 스님은 갈증에 목이 타는지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발길을 돌리려는 스님에게 정나는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다. 스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사옵니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물 한 바가지로 갈증을 푼 은혜가 있으니 바쁜 길이라도 잠시 멈추겠소. 무슨 질문이요? 정나는 기뻐하며 물었다. 도무지 허망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속 시원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허망함을 설명하는 게 어찌 어려운 일이겠소. 나를 따라오시면 그 뜻을 보여드리리다. 그러며 스님은 앞장서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을 밟으라 했다. 정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몇 걸음 내디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스름한 저녁녘 깊은 산중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정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폈다. 산속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희미한 달빛만이 오솔길을 비췄다. 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정나는 달빛에 의지해 길을 걸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허름한 초가가 외로이 서 있었다. 정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뉘신지요?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러보니 그제야 문이 열리며 선비로 보이는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나는 낯선 이를 보고 놀라 몇 걸음 물러섰으나 그의 모습이 해롭지 않아 보이자 멈춰 서서 물었다. 초면에 실례가 많사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잠시 묻고 싶사옵니다. 선비는 정난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기는 매화골 깊은 산속이요. 마을에서도 수백 리 떨어진 곳인데 여인이 홀로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정난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잠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길을 물었다. 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홀로 화전을 읽으며 책을 읽고 소일하오. 잠시 머물다 가시고 싶다면 그리하시오. 정난은 낯선 선비의 초대에 망설였으나 깊은 밤바람이 차가운 산속에서 뼈를 애는 듯했다. 선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인 혼자 이 산중에서 밤을 지내는 것은 위험하오. 내 집은 비록 허름하나 잠시 피신하시기에 나쁘지 않소. 들어오시오. 정나는 선비의 말에 악의가 없음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하며 초가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윗목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깜빡였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피로와 두려움에 지친 정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나는 선비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인, 일어나시오. 아침 진지가 준비되었소. 눈을 비비며 일어나니 소박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놓인 상이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정나는 주저어 없이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을 비웠다. 식사를 마친 뒤 선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인, 오늘 집으로 돌아가려 하셨을 터인데 뜻밖의 일이 생겼소. 밤사이 큰 눈이 내려 산길이 막혔소. 이곳 산중은 눈이 일찍 내리고 많이 쌓여 며칠간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요. 정나는 놀라 문을 열어젖혔다. 눈앞에는 하얀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집 밖으로 난 좁은 통로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그 광경에 정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낯선 선비와 외딴 촉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선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라며 무작정 집신을 신고 눈길로 나섰다. 그러나 무모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눈 쌓인 산길에서 몇 걸음 걷지 못해 발이 미끄러졌고 결국 깊은 눈더미에 넘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걱정스레 뒤쫓아온 선비가 그녀를 부축해 초가로 데려갔다. 여인, 몸을 다치시면 어쩌시려오. 선비는 따뜻한 구들장과
뜨끈한 약차로 정난을 보살폈다. 정난은 선비의 정성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눈이 녹을 때까지 그의 집에서 살림을 돕기로 했다. 선비, 이도윤은 외딴 산골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지내는 이었다. 그의 모습은 꼴깃하고 단정했으나 어쩐지 세상과 거리를 두는 듯했다. 알고 보니 그는 고려 조정의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응어한 인물이었다. 정난은 그의 고독한 삶이 궁금했으나 감히 묻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3달이 지났으나 쌓인 눈은 녹을 기미가 없었다. 그 사이 정난과 도윤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정난은 도윤의 학식과 따뜻한 성품에 점차 마음이 끌렸고 도윤 역시 정난의 맑은 마음과 성실함에 정이 들었다. 외로움이 깊은 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그 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피어났다. 정난이 산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자 마침내 눈이 녹으며 산길이 드러났다. 봄바람이 불고 새싹이 산을 뒤덮었다. 그 무렵 정난의 몸에서도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정난에게 도윤이 다가가 말했다. 여인, 이제 길이 열렸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바깥 세상을 꿈꾸지 말고 나와 백년해로 합시다. 정난은 잠시 상념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세상의 소란을 잊고 촉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곧 아들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세월이 흘러 20년 가까이 지나 그들의 세 아들 태준, 태현, 태민 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도윤은 아들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고 총명한 아들들은 학문의 두각을 나타냈다. 도윤은 당쟁이 잦아들자 아들들이 과거 시험에 나아가 뜻을 펼치도록 허락했다. 세 아들은 한양으로 떠나 도윤의 가르침 덕에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삼형제의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옛 지인들도 그들을 도와 앞길을 열어주었다. 이 소식은 깊은 산골의 도윤과 정난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삼형제가 어사화를 꽂고 풍악 속에 육아 행렬을 이끌며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구경했다. 그러나 행렬이 산골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다. 아들들은 부모를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을에 징검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다리를 덮쳤고 태준, 태현, 태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가 내리자 걱정에 마중 나온 도윤과 정난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두 사람은 허탈함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꼴을 당하고 어찌 더 살아가겠소? 우리도 아들들을 따라 갑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가을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 위로 올랐다.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 순간 도윤이 정난을 폭포 아래로 밀었다. 정난은 체념한 채 눈을 감고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발이 딱딱한 땅에 닿자 눈을 떴다. 어스름한 저녁, 그녀는 우물가에 홀로 서 있었다. 옆에는 20년 전 두고 간 물동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새색시 시절 그대로였다.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정난은 물동이를 이고 친정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가족들과 남편 문영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여보, 저녁을 마친 지 한참인데
이 늦은 시간에 숭늉을 들고 오면 어쩌자는 거요? 정나는 순간 멍했지만 곧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이 흘렀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꿈인지 생시인지 또렷이 스쳐가며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정나는 허망함에 대한 의문을 더 묻지 않았다. 가족을 마음 다해 챙기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다. 더 이상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나날이었다. 스님의 인도로 꿈 같은 기행을 통해 정나는 허망함의 뜻을 깨우쳤다. 인생이란 한바탕 춘몽과 같아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된 과장된 우화라 했으나 많은 이들은 인생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한바탕 꿈과 같으니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감사와 성실로 행복을 쌓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사슴이 나무꾼이 선녀와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 푸른 산과 맑은 샘이 어우러진 마을에 박민수라는 사내가 살았사옵니다. 민수는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이 아니었고 마을 이 집 저 집에 품삯 일을 도우며 그날그날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밥상을 정갈히 차려 앉아서 밥을 먹는 법이 드물었다. 어떤 날은 섬돌에 걸터 앉아 밥그릇을 들었고 어떤 날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숟가락을 놀렸으며 또 어떤 날은 부엌에 선 채로 허겁지겁 밥을 삼키곤 하였다. 바쁘게 일에 치여 사는 탓에 밥상을 차릴 마음에 여유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노라니 어둑한 구석에서 생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그 조그만 생쥐는 민수가 흘린 밥풀을 날름날름 주워 먹기 시작했다. 민수는 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쩐지 마음이 스르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거사, 너도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겠구나. 얼마나 배고프면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밥풀을 주워 먹느냐. 그는 생쥐에게 밥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서 바닥에 놓아주었다. 처음엔 경계하던 쥐가 이내 조심조심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수는 생쥐가 나타날 때마다 밥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흘렀고 민수와 생쥐는 묘한 정을 쌓아갔다. 생쥐는 점점 살이 통통이 올라 포동포동해졌고 덩치도 제법 커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내일은 오겠지 했으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쥐는 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밥을 나누던 쥐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지자 민수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으나 그 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민수는 들판에서 풀을 베어 모으고 있었다. 두둑히 쌓인 풀더미는 땅을 촉촉히 지켜주고 미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흙을 기름지게 만들 터였다. 한창 풀을 모으던 중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와 다급히 말을 걸었다. 나리, 사냥꾼들이 나를 쫓아오니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어딘가 숨겨만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민수는 당황했으나 숨겨줄 곳이 마땅치 않아 모아둔 풀더미 속으로 노루를 재빨리 밀어넣고 그 위에 풀을 두텁게 덮었다. 잠시 후 두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와 민수에게 노루의 행방을 물었다. 이봐, 방금 이리로 노루가 뛰어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못 봤다고?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민수는 태연히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다. 제가 점을 제법 잘 치는 편이니 노루가 어디로 갔는지 점괘를 봐드리겠소. 그는 소립 하나를 뽑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하며 말했다. 오호, 이 노루가 저기 해제골 뽕나무 너머로 갔구려. 해제골 뽕나무라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저 언덕을 넘어가면 있소이다. 사냥꾼들은 서둘러 해제골 뽕나무 너머로 달려갔고 그들이 사라지자 노루는 풀더미에서 나와 민수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떠났다. 그런데 다음 날 노루가 다시 찾아와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나리, 장가를 가고 싶으시옵니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장가라? 누가 가고 싶지 않겠소? 허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장가를 가지. 노루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며칠 뒤 저기 샘물가의 하늘에서 새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할 것이옵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 샘게 두거든 첫 번째 선녀의 옷에는 손도 대지 마시고 두 번째 선녀의 옷도 건드리지 마소서. 오직 세 번째 선녀의 옷만 몰래 감추시옵소서. 그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아도 옷을 돌려주지 말고 둘을 낳아도 주지 마시되 아이 셋을 낳은 뒤에야 옷을 돌려주소서. 제 말을 명심하시옵소서. 며칠 뒤 노루가 일러준 날 민수는 샘게 몰래 숨어 지켜보았다. 과연 하늘에서 세 명의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와 샘물에서 목욕을 시작했다. 민수는 노루의 당부대로 세 번째 선녀의 옷을 조심스레 감추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녀는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은 뒤 하늘로 올라갔으나 세 번째 선녀는 옷이 없어 샘게 머물렀다. 민수는 선녀에게 다가가 옷을 빌미로 말을 걸었고 둘은 함께 살게 되었다. 선녀는 이름이 은서라 하였는데 그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 은서는 민수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고 밥상을 정갈히 차려내오며 늘 남편의 곁을 지켰다. 민수는 은서의 사랑에 푹 빠져 노루의 당부를 까맣게 잊고 아내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방님, 아들 둘을 낳은 제가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이제 제 옷을 돌려주시옵소서. 민수는 고마운 아내에게 기꺼이 옷을 돌려주었다. 허나 은서는 옷을 입자마자 두 아들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렸다. 아내가 사라진 하늘에는 촉촉한 비가 내리더니 해가 비추며 무지개가 곱게 걸렸다. 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나 민수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민수는 허망함에 샘게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 며칠을 그렇게 울며 보내던 중 그 옛날의 노루가 껑충껑충 뛰어 다시 찾아왔다. 그러게 제 말을 어찌 그리 잊으셨소? 노루는 핀잔을 주며 민수 앞에 커다란 두레박을 내려놓았다. 이 박씨를 심으시옵소서. 그 박에서 넝쿨이 자라 하늘로 뻗어 올라갈 것이니 그 넝쿨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 보시옵소서. 그 뒤는 저도 알지 못하니 나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민수는 노루의 말에 따라 집마당에 박씨를 정성껏 심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단단하고 꿋꿋한 박넝쿨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올랐다. 민수는 넝쿨을 굳게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디디며 구름 위 천상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천상의 문을 넘어선 민수는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풍경에 숨을 멈췄다. 구름 위에 펼쳐진 옥빛 궁궐, 은은히 빛나는 연곳 연못,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별빛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그때
멀리서 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구나. 민수의 첫째 아들 태윤과 둘째 아들 태진이 뛰어나와 아버지를 반겼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이들의 외침에 민수의 아내 은서가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다. 은서는 하늘나라의 선녀의 모습으로 서 있었으나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서방님, 어찌 이 천상에 오셨사옵니까? 지상에서 행복히 사시지 않고 이 험한 곳까지 오시다니.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서, 내가 어찌 너와 아이들 없이 행복할 수 있겠소?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데 어찌 매정이 나를 두고 떠났소?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저는 실은 옥황상제님의 셋째 딸 은서라 하옵니다. 천상의 운명을 따라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옵니다. 하지만 지상 사람이 천상에 오시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사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은서는 민수를 이끌어 옥황상제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옥황상제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높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엄중히 말했다. 네가 감히 내 딸의 옷을 훔쳐 지상에 묶어둔 자로구나. 하늘의 여인을 탐낸 죄가 크도다. 마음 같아서는 벌을 내리고 싶으나 내 딸의 남편이요 내 손자들의 아버지이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이어서 옥황상제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와 세 가지 내기를 하자. 첫 번째로 나와 숨바꼭질을 해서 이기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내가 먼저 숨을 터이니 어디 찾아보거라.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민수는 당황한 마음에 은서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 천상에 갓 도착한 몸인데 어찌 옥황상제님의 숨은 곳을 찾겠소?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회초리 하나를 내밀었다. 서방님, 이 회초리를 받으시옵소서. 저기 마당에 조그만 암탉 한 마리가 보일 것이옵니다. 그 암탉을 회초리로 살짝 치시옵소서. 민수는 은서의 말대로 천상 마당으로 나가니 과연 작은 암탉 한 마리가 회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회초리로 암탉을 찰싹 치자 펑 소리와 함께 암탉이 옥황상제로 변했다. 옥황상제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딱 걸렸구나. 자, 두 번째 내기다. 이번엔 내가 찾고 네가 숨거라. 민수는 다시 은서에게 도움을 청했고 은서는 방편을 일러주었다. 다음 날 옥황상제가 천상을 샅샅이 뒤졌으나 민수를 찾지 못했다.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소리쳤다. 이제 나오너라. 그 순간 은서가 손가락을 펼치자 손가락 사이에서 바늘 하나가 스르륵 떨어지더니 민수로 변했다. 옥황상제는 딸이 남편을 거듭 도와주는 모습에 내심 불쾌했으나 내기를 계속했다. 제법이로구나. 마지막 내기다. 저 멀리 지국에 가서 뿔 달린 쥐를 찾아 그 뿔을 떼어 내게 가져오너라. 민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평생 뿔 달린 쥐를 본 적이 없었고 옥황상제가 자신을 살려둘 듯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그는 지국으로 향했다. 지국의 대문은 웅장하고 견고하여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관문 같았다. 민수가 대문 앞에 서자 한 무리의 쥐들이 수렁거리며 나타났다. 민수는 정중히 말했다. 쥐에 대왕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쥐들은 그를 높은 탑 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민수는 대왕 쥐를 만났다. 대왕 쥐를 본 민수는 깜짝 놀랐다. 그 쥐는 다름 아닌 그가 3년 동안 밥을 나누어 주던
바로 그 생쥐였다. 대왕쥐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나리, 옛날에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민수는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털어놓았다. 대왕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염려 마시옵소서. 뿔 달린 쥐라 하셨으니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도 드리겠사옵니다. 대왕쥐가 부하 쥐들을 시키자 곧 신비로운 뿔 2개를 단 쥐가 나타났다. 그 쥐는 자신의 뿔을 뽑아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대왕쥐와 쥐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천상으로 돌아왔다. 옥황상제는 민수가 뿔 2개를 가져온 것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뿔 달린 쥐를 찾아오다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상에서 천상까지 올라온 자가 어찌 평범할 리 있겠는가. 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노라. 이곳에서 내 딸과 손자들과 함께 행복히 살아가거라. 민수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은서와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끌어안았다. 쥐와 노루에게 베푼 작은 은혜가 민수를 옥황상제의 사위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민수는 사랑하는 아내 은서와 아들 태윤, 태진과 함께 천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문둥병에 걸린 남편 옛적 고려의 어느 산골 마을, 푸른 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고을에 가난한 호라비가 3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사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문수였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3딸을 키워냈사옵니다. 맏딸 은비, 둘째 딸 금비, 그리고 막내딸 연비는 아버지의 정성으로 어여쁜 아가씨로 자랐으나 어느 날 불행히 집안을 덮쳤사옵니다. 문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사옵니다. 연비는 마을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푼돈을 벌어왔지만 집안의 큰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사옵니다. 치료비까지 더해지니 집안은 하루하루 한숨으로 가득 찼사옵니다. 3자매는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을 보며 눈물만 삼켰사옵니다. 한편 이웃 고을에는 부유한 양반집이 있었사옵니다. 그 집의 노부인 청년은 외아들 윤석과 함께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이 집 역시 근심이 끊이지 않았사옵니다. 윤석이 문둥병에 걸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고 최옥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사옵니다. 내 아들이 저리 외롭게 홀로 늙어갈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이 불쌍한 아들을 돌보리요. 노부인은 아들에게 혼인을 권하며 부드럽게 달래싸웁니다. 네가 이 모습으로 일을 할 것도 아니니 재산만 쌓아두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마음을 나눌 반려를 만나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윤석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사옵니다. 어머니, 제 흉한 얼굴을 저도 참아 보지 못하는데 어느 여인이 저와 혼인하고자 하겠사옵니까? 제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옵소서. 하지만 청년은 아들의 단호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녀는 중매인에게 넉넉한 논스무 마지기를 혼인 선물로 주겠노라 공표했사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박문수의 3자매가 사는 마을까지 퍼져나갔사옵니다. 중매인이 3자매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을 때 은비와 금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칼에 거절했사옵니다. 은비가 말했사옵니다. 세상에 시집갈 곳이 없어 문둥병 환자에게 갈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싫사옵니다. 금비도 한마디 거들었사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신랑은 건강해야지요. 아버지마저 병석에 계신데 병든 이를 어찌 남편으로 맡겠사옵니까? 저도 싫사옵니다. 그러나 막내 연비의 생각은 달랐사옵니다. 그녀는 중매인에게 눈을 반짝이며 물었사옵니다. 정녕 혼인하면 논스무 마지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중매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비는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그러하오면 제가 그 집에 시집가겠사옵니다. 그 말에 은비와 금비가 깜짝 놀라 물었사옵니다. 연비야, 네가 진심이냐?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냐? 연비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사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언니들. 하지만 논스무 마직이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값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사옵니다. 제 걱정은 마시옵소서. 저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니 잘 먹고 잘 살겠사옵니다. 언니들은 연비의 결심에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동생이 문둥병 환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논스무 마지기의 유혹은 부정할 수 없었사옵니다. 부끄러움과 욕심이 뒤섞인 마음에 그들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사옵니다. 그리하여 연비는 윤석과 혼인하게 되었사옵니다. 혼례 첫날 밤 어둠 속에서 신랑의 그림자를 마주한 연비는 속으로 기도했사옵니다. 하늘님, 제발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촛불이 일렁이는 불빛 사이로 윤석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사옵니다. 흉측한 병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의 모습에 연비는 가슴이 철렁했사옵니다. 세상에 문둥병이 이리도 무서운 병이라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구나. 앞으로 어찌 이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 그 순간 윤석이 연비의 마음을 읽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사옵니다. 어쩌다 나 같은 자에게 시집 왔소? 그대도 사정이 있겠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괴롭소만 처음 보는 그대는 오죽하겠소.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각자 편히 잠을 청합시다. 그의 말에는 자조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사옵니다. 연비는 그 말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엉켜 올라왔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답했사옵니다. 목이 말라 부엌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사옵니다. 부엌으로 향한 연비는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냈사옵니다. 그것은 사약으로도 쓰이는 비상이었사옵니다. 그녀는 물그릇에 물을 담고 그 속에 비상을 풀기 시작했사옵니다. 연비는 멍하니 물그릇에 담긴 비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본디 이 독약을 스스로 마시고 세상을 하직하려 했사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언니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각오였사옵니다. 그러나 방금 나눈 신랑 윤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자꾸만 가슴에 맴돌아 싸웁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하나 목소리는 어찌 그리 따뜻한지. 내가 놀란 것을 보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지. 어쩌면 저 흉한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 눈에 익지 않을까. 연비는 문득 깨달아 싸웁니다. 내가 이 동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난다면 저 따뜻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도 모르겠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연비는 조용히 독약 그릇을 구석바닥에 내려놓아 싸웁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려 싸웁니다. 지옥 같은 혼인 생활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 결혼은 어쩌면 생각보다 견딜 만할지도 모른다. 지금 죽는다면 억울해서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야. 연비는 마음을 다잡고 신방으로 돌아와 윤석 곁에 조심스레 누웠사옵니다. 윤석은 그녀에게 송긋 하나 되지 않았고 둘의 첫날 밤은 고요히 지나갔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비가 눈을 떴을 때 윤석은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사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밝은 빛 아래에서도 그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사옵니다. 내 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가 보구나. 연비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없이 일어났사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문득 숨이 멎는 듯 했사옵니다. 어젯밤 비상을 풀어둔 물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던 것이옵니다. 맙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구석에 두었던 것을 누가 마셨단 말인가? 그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신방으로 달려가 윤석에게 물었사옵니다. 서방님, 혹시 부엌에 있던 물그릇을 보지 못하셨사옵니까? 윤석은 제함에서 깬 목소리로 나지막이 답했사옵니다. 어젯밤 낭자가 잠든 후 목이 말라 부엌에 갔었소. 바닥에 물그릇이 있기에 마셨는데 어찌 그리 급히 묻소? 그 물이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소? 연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비상에 물든 물은 빛깔이 짙었을 터인데 어두운 밤에 윤석이 알아보지 못하고 마셔버린 것이었사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사옵니다. 잠은 잘 주무셨사옵니까? 푹 잤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소? 윤석이 담담히 답했사옵니다. 연비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서둘러 말했사옵니다. 시장하시지 않으시옵니까? 제가 얼른 아침상을 준비하겠사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떡국을 끓였사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자 연비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상을 차렸사옵니다. 안방에는 윤석과 시어머니 추억년이 나란히 앉아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윤석은 여전히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사옵니다. 추억년이 부드럽게 말했사옵니다. 우리 새 아가가 차린 첫 밥상이 참 먹음직스럽구나. 맛있게 먹자꾸나.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사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울렸사옵니다. 윤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떡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우물거렸사옵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얼굴을 자꾸 긁기 시작했사옵니다. 추억년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사옵니다. 얘야, 어찌 밥상에서 얼굴을 자꾸 긁느냐? 오늘따라 어찌 그리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사옵니다. 그게 오늘따라 얼굴이 유난히 가렵사옵니다. 최억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놀란 표정을 지었사옵니다. 그녀는 윤석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사옵니다. 잠깐, 네 얼굴 좀 보자꾸나. 최억년은 입을 떡 벌리며 연비에게 말했사옵니다. 아가야, 밥상을 잠시 물려놓거라.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놀라 외쳤사옵니다. 네, 얼굴에서 쌀알 같은 하얀 껍질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석이 고개를 들며 답했사옵니다. 몸이 너무 가려워 견디기 힘들사옵니다. 최억년은 급히 연비를 불렀사옵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이 껍질을 함께 벗겨보자꾸나. 연비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으나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윤석의 얼굴과 몸에서 하얀 각질을 조심스레 벗겨냈사옵니다.
각질이 우수수 떨어질 때마다 그 아래 드러나는 윤석의 본래 모습에 연비는 숨을 삼켰사옵니다. 각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그녀가 평생 본 이들 중 가장 준수한 미남이었사옵니다. 마침내 모든 각질이 벗겨지고 윤석은 본래의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최영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사옵니다. 이게 다 복덩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기적을 가져온 것이로구나. 아가야, 내 덕분이야.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연비는 어안이 벙벙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사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비상을 먹인 것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윤석의 병이 저절로 나을 시기에 맞춰 시집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사옵니다. 다만 윤석의 병이 나았고 그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초학년의 인품은 따뜻하고 고마운 분이라는 것이 분명했사옵니다. 연비는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이 좋은 집에 시집오며 논스무 맞이기까지 받은 것이니 하늘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 후 연비는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사옵니다. 절친한 친구들의 이야기.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에 박문수와 최영달이라는 두 선비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깊이 아끼며 버스로 지냈사옵니다. 최영달은 학문에 정진하여 성주 고을에서 관직에 올라 제법 자리를 잡았으나 박문수는 나이 들수록 운이 따르지 않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사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문수의 외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며느리와 어린 외손자를 돌보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사옵니다. 성주에서 여유롭게 지내던 최영달은 절친한 벗 박문수의 소식이 늘 마음에 걸렸사옵니다. 내 성주에 와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편히 살고 있건만 벗 문수는 어찌 그리 고생하며 손자를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 그 벗은 버릴 데 없는 인재인데 어찌 저리 어렵게 사는가? 최영달은 친구를 걱정하던 끝에 결심했사옵니다. 내 벗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야겠구나. 문수를 성주로 이사시키고 원님께 소개하여 관직을 얻도록 도와 녹을 받게 해야겠다. 최영달의 간곡한 설득에 박문수는 가족과 함께 성주로 이사했사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던 터라 성주에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최영달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외곽의 초라한 거처를 얻었사옵니다. 그곳은 작은 언덕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이었사옵니다. 다행히 최영달의 도움으로 박문수는 매달 안정적인 녹봉을 받는 일을 얻었사옵니다. 처음엔 낯선 성주 땅이 불안했으나 꾸준한 녹봉 덕에 잘한 결정이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사옵니다. 박문수의 손자는 매일 언덕을 넘어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고 가족은 나름대로 성주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영달의 모친 생신을 맞아 큰 잔치를 열었사옵니다. 이웃들을 불러 술잔을 나누며 흥겹게 보내려 했으나 하인을 시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그만 박문수를 빠뜨리고 말았사옵니다. 워낙 많은 이들을 부르다 보니 하인의 실수로 벗이 누락된 것이었사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나서야 최영달은 박문수가 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내 벗문수가 어찌 아직 안 왔단 말인가. 이 잔치에 그 벗이 빠져서는 안 되지.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하인이 박문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사옵니다. 박문수는 잔치 초대가 늦어진 데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동네 사람 모두를 부르는 잔치라더니 어찌 나만 뒤늦게 알게 되었단 말인가.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았으나 최영달 덕에 성주에서 자리를 잡고 녹을 받는 처지인지라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녹을 주는 벗이 부르는데 어찌 안 갈 수 있겠는가 하고 길을 나섰사옵니다. 박문수가 최영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최영달은 이미 술에 취해 흥이 올라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최영달 또한 나름대로 박문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사옵니다. 어렵게 관직을 소개하고 성주에서 자리를 잡게 했건만 벗이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어쩌면 박문수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술김의 최영달은 그만 농담과 장난을 넘어선 말을 던지고 말았사옵니다. 이 벗아, 우리 모친 생신 잔치에 자네가 이렇게 늦게 오다니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너무 늦는 바람에 자네 몫의 술은 다 떨어졌네. 그래도 먼 길 왔으니 목이 마를 터 마실 것을 대접해야지. 최영달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자리를 만들더니 하인을 시켜 찬물을 한 동이 퍼오게 했사옵니다. 그러더니 바가지를 물동이에 띄우며 말했사옵니다. 시원한 물이나 들이키게 어찌 마시지 않는가. 먼 길 오느라 손에 힘도 빠졌을 텐데 민도라, 박문수 어르신께 물을 떠드리거라. 박문수는 멍석에 앉아 민돌이 억지로 입에 부은 물을 삼켜야 했사옵니다. 잔치에 모인 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으나 당사자인 박문수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사옵니다. 그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내 비록 은혜를 입었다 하나 벗이 어찌 나를 이리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치욕을 참으며 살아갈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박문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사옵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 밥상을 놓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사옵니다. 그러던 중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온 손자가 집에 들어섰사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사옵니다. 얘야, 우리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아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 지금은 할아버님과 어머님 덕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단다. 할아버님께서 사흘째 굶고 계시니 큰일 아니냐. 며칠 전 최영달 어르신 댁에 다녀오신 뒤로 방에 틀어박히셔서 꼼짝도 않으신단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리 굶으시다 돌아가시면 어찌하겠느냐. 이에 손자 민서가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숫돌에 쓱쓱 갈기 시작했사옵니다. 녹슨 칼날이 점차 번쩍이는 빛을 뿜으며 날카로움을 되찾았사옵니다. 칼을 충분히 간 민서는 단호한 얼굴로 칼을 들고 할아버지의 방 앞으로 걸어갔사옵니다. 할아버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민서는 들고 있던 칼로 방문을 힘껏 푹 찔러싸옵니다. 날카롭게 갈린 칼날은 단숨에 문을 뚫고 깊이 박혀싸옵니다. 민서가 큰 소리로 외쳤사옵니다. 할아버님, 이 칼 보이시옵니까?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겠사옵니까? 이대로 문을 열지 않으시면 이 칼로 어머님과 저도 세상을 하직하겠사옵니다. 할아버님께서 굶으시다 돌아가시면 저희 모자도 더는 살 수 없사옵니다.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민서의 결연한 행동에 박문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문을 열었사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서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할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사옵니다. 친구끼리 농담을 할 수는 있겠지. 허나 내가 최영달에게 녹을 얻어 생활하는 처지라 그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단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찬물 한 동이를 억지로 들이키라 하니 그 순간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할아버님, 제가 그 원한을 풀어드리겠사옵니다. 저만 믿으시옵소서. 박문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사옵니다. 네가 어찌하겠다는 게냐? 민서가 미소를 띠며 답했사옵니다. 조만간 최영달 날이 댁에서 그 집 따님을 저와 혼인시키자고 청이 올 것이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상놈 집안은 양반과 혼인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시옵소서. 2번, 3번 청이 와도 끝까지 버티시다가 마지못해 수락하시면 되옵니다. 박문수는 손자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일단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받아들고 사흘 굶은 배고픔에 밥맛이 더욱 달았사옵니다. 한편 민서는 최영달의 늦둥이 따님이 공부한다는 초당으로 향했사옵니다. 문을 열어보니 최영달의 따님 소연이 책상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사옵니다. 민서는 잠시 기다렸다가 소연이 하품을 하며 책에 이마를 대고 잠드는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그제야 민서는 조용히 초당 안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소연의 어깨에 살그머니 덮고 자신이 박문수의 손자임을 밝히는 편지를 써서 바닥에 놓았사옵니다. 그리고 초당을 나오며 자신의 집신 한 짝과 소연의 신발 한 짝을 함께 들고 나왔사옵니다. 얼마 뒤 최영달이 산책 중 초당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문 앞에 놓인 신발이 이상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선 남자의 집신 한 짝과 딸 소연의 신발 한 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사옵니다. 놀란 마음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소연의 어깨 위에 낯선 도포가 덮여 있지 않겠사옵니까? 공부를 하라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최영달은 놀라며 살펴보니 바닥에 민서가 남긴 편지가 눈에 띄었사옵니다. 하이고, 하필이면 박문수의 손자와 눈이 맞았단 말인가? 최영달은 친동생 최영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사옵니다. 관연한 딸이 외간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망신이 따로 없겠소. 어찌해야겠소? 동생 영수가 담담히 답했사옵니다. 형님, 박문수는 양반이 아니옵니까? 소연을 그 집 손자와 혼인시키고 사위로 삼으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나이도 적당하니 이참에 혼사를 맺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최영달은 얼마 전 박문수에게 저지른 무례를 떠올리며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사옵니다. 동생 영수가 나섰사옵니다. 형님이 내키지 않으시면 제가 가서 허락을 받아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영수는 박문수를 찾아가 소연과 민서의 혼사를 청했사옵니다. 민서의 말대로 박문수는 단호히 거절했사옵니다. 우리 같은 상놈 집안이 양반과 혼인할 수는 없소. 그러나 영수는 물러서지 않고 몇 번이고 청혼을 이어갔사옵니다. 마침내 박문수는 마지못해 승낙하며 혼인 날짜를 잡았사옵니다. 한편 소연은 갑작스레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의 혼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사옵니다. 자신이 민서와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 혼인을 하게 됐다니 분한 마음에 치마 속에 단도를 숨겼사옵니다. 이 검은 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첫날 밤에 두고 보자. 그러나 민서의 속셈은 달랐사옵니다. 그는 혼인 첫날 밤 합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사옵니다. 잔치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신랑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최영달 집안은 발을 동동 굴렀사옵니다. 소연이 소박 맞은 신부로 소문나면 망신이 따로 없을 터였사옵니다. 최영달은 더 이상 동생에게만 맡길 수 없어 직접 민서와 박문수에게 간청했사옵니다. 사위, 오늘 밤은 자고 가는 게 맞지 않겠소? 민서가 담담히 답했사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자고 가겠사옵니다. 약속하시겠사옵니까? 최영달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가 말했사옵니다. 그럼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찬물 한 동이를 떠오게 하시어 바가지를 띄운 뒤 장인어른께서 그 앞에 앉아 주시옵소서. 최영달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사옵니다. 자신이 박문수에게 가한 모욕을 손자 민서가 되갚으려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러나 선택에 여지가 없었사옵니다. 그는 멍석 위에 앉아 바가지로 찬물을 떠 마시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모습을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소연이 보았사옵니다. 놀란 소연이 달려나와 외쳤사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최영달은 부끄러운 얼굴로 지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사옵니다. 소연은 그제야 자신이 엉뚱한 일을 원망할 뻔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민서는 장인어른이 자신의 과오를 딸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물바가지를 치웠사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두 분이 화해하여 다시 예전처럼 절친한 벗이 되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러고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사옵니다. 약속대로 이제 함께 잠을 청하러 가시겠사옵니까? 그리하여 소연과 민서는 무탈히 첫날 밤을 보냈사옵니다. 이후 박문수와 최영달은 서로 예를 갖추며 다시 둘도 없는 버스로 지냈으며 민서는 학문에 정진하여 벼슬자리에 올라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지옵니다.